예, 오늘도 큰 변동성의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마침 금요일이어서 시장의 심리들이 빠르게 회복하기는 또 어려운 점이 좀 있죠. 긴 호흡으로 시장을 이제 봐야 합니다. 훈련을 또 해야 됩니다. 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 또 약한 장에서도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이제 두나무하고의 합병 가능성이 좀 가시화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시동을 건 네이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위원과 함께 네이버 관련된 얘기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뵙고 그때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정확히 뭐 네이버가 직접 합병하는 건 아니고 자회사를 통해서 합병하는 건데 다음 주에 뭐 이사회 일정 같은 것이 좀 예고가 되면서 합병이 좀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과정들, 절차들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현재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주주총회에서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회 승인 이후에 이제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는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의 그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이제 승인을 얻어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절차가 이제 마무리될 경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정부 차원에서 정권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승인, 규제 당국의 승인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뒤는 이제 좀 일사불란하게 좀 남은 절차들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다음 주에 뭐 26일로 기사가 나오던데요. 이사회를 양사가 한다는 건데 이사회에서야 뭐 큰 무리 없이 결의를 하겠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특별주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총에서의 통과 이 문제가 사실 좀 남아 있고요. 이게 그냥 기업끼리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 금융 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그럼 뭐 금융이나 뭐 금감원 이쪽이 되겠네. 그쪽에 최종 컨펌까지를 받아야 되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이번 합병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규모의 딜이기도 하고 또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가 결국에는 가상자산 사업체이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제 금융 쪽에 전통적인 금융, 특히 간편결제 쪽에 이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여기 금가분리 원칙과 관련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잡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완화된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영역에서의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네이버와 두나무 간의 어떤 합병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쟁점들이 하나하나 지금 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회사에는 이제 우호적인 환경으로 뭐 우리 같은 시스템에서 정부가 합병해라, 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금융 사업을 하는 쪽은 어느 정도 컨펌을 받고요. 지난번에 뭐 대규모 유증 같은 것도 계속 반려하면서 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20조 공룡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시총을 합친 겁니다. 네이버 자체는 벌써 시총이 40 몇 조 되죠. 그죠? 41조가 되니까 20조 공룡이란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궁금한 게 네이버는 왜 두나무와 합병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지금 시점에 사실은 그게 궁금해요. 먼저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재무적인 효과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조 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죄송합니다. 1,000억 원 수준에 정도 머물러 있는데 네이버 이제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조 단위가 이제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병 수준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에 이제 연결로 들어온다라는 가정을 하면 영업이익이나 지배이익에서 굉장히 큰 레벨이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생돼서 결국에는 지금 두나무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하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방식은 1대 3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파이낸셜이 1, 그리고 두나무가 3으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파이낸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업이익 레벨의 비율보다 기업 가치 레벨이 훨씬 더 많이 평가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게 편입됐을 경우에는 영업이익 레벨이나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 레벨에서도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이제 실적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사업적인 시너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적 시너지라는 것은 어떤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적 시너지일 수도 있지만 돌고 돌아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중순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지니어스 액트라든지 트럼프 정권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양지화하는 과정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게 이제 국내로 넘어와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아직 안개 속이죠, 그죠? 완벽한 합법화는 안 됐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가 두나무와의 가상자산이라는 플랫폼과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플랫폼, 그리고 네이버라는 전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자가 이제 합쳐진다라고 하면 굉장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우디하고의 협업력이 뒤쪽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말씀하신 포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장의 시너지는 사실은 기대하는 거고 가봐야 하는 거지만 당장 이제 실적이 잡힐 수 있다는 포인트이고요. 그렇게 보면 뭐 두나무 입장에서는 뭐 더할 나위 사실은 뭐 두나무 대주주 입장에서는 별 이견이 없는 좋은 딜인 거고요. 말씀하신 그 금융산업 쪽에서의 그 합병 여기에 대한 문제, 보통 우리가 뭐 금산분리라고 이제 산업자본이 은행이나 금융을 대주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건데, 금가 분리라는 원칙이 또 금융과 가상자산 사업이 함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는데, 금가 분리. 네. 이것들은 지금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좀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금가 분리를 법적으로 명시해 놓은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거 이제 사례에서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땐 원칙적으로는 좀 금융 회사와 그리고 가상자산 회사를 좀 분리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왜 그랬었냐면 아무래도 가상자산 자체가 좀 더 투자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좀 그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금융회사에서 좀 손을 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굉장히 제한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완화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방금 앞서 말씀드린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거를 단순히 분리만 시켜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최근에는 물론 어떻게 보면 좀 조심해야 될 장치들을 넣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완화해주는 분위기가 좀 정부 차원에서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왜 지금 시점에 합병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도 있죠. 뭔가 좀 판이 이제 할 수 있는 판이 된 거죠. 그죠? 그전에서는 굉장히 가상자산이나 이런 데 엄격했다면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디지털 자산이나 이런 데 관심이 규제를 풀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합병까지, 그리고 이 어떤 정부의 암묵적인 승인까지 가려고 하면 사실은 넘어야 될 허들이 아직 좀 있잖아요. 쟁점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결국에는 합병 과정에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것이 제일 우선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두나무와 네이버 간의 합병 과정에서 쟁점들이 좀 많았다라고 했잖아요. 여전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기보다는 좀 의문이 되고 있는 것은 합병 비율 1대3을 넘어서, 그렇다면 두나무가 어쨌든 1대3으로 기업 가치를 되게 크게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나무가 굉장히 기업 가치가 크게 받았을 때 두나무의 1대 주주인 송치영 회장이 합병법이 새로운 법인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최대 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서 송치영 회장의 지분을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연결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물론 의결권을 포기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하겠지만, 합병 과정에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합병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송치영 회장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그 두 번째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송치영 회장이 네이버의 경영에도 유의미한 지분율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상의 어떻게 보면 조정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또 하나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합병 진행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주총회 과정에서 이 FI들을 어떻게 엑시트하게 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느냐. 그래서 지배구조 부분이 어떻게 개편될 수 있는가도 두 번째인 것 같고, 마지막이 결국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승인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금가분리 원칙을 좀 완화한다라는 최근의
어떤 그런 유화적인 제스처들은 많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빅딜이죠. 이게 거의 뭐 성사될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 네이버 주가는 상당히 강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 좀 그렇게까지 강하게 못 가고 주춤주춤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네. 이게 넘어야 될 산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또 이게 두나무 주주를 그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기관들도 그렇고요. 두나무 주주를 설득하는 게 관건일 텐데 잘 할 것 같습니까? 근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뭐 시장에서 예.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두 창업자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예. 것이 중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재무적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마냥 거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수익 실현, 그러니까 엑싯을 어떻게 예. 할 것이냐가 좀 최대 관건일 것 같고 좋은 조건으로. 네. 그래서 그 과정이 좀 길어졌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뭐 언론 보도상이나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사실상 10월 중순까지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네. 더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재무적 투자자들을 좀 설득을 시켜서 좀 좋은 조건으로 물밑 작업이 뭐 계속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과정이 네. 좀 최근에는 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만큼 이제는 좀 남은 절차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시장 자체가 또 워낙 안 좋기도 하고 또 가상자산 시장이 좀 가격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가치 반영이 크게 충분히 안 된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지만 실제로 합병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 어떤 재무적인 효과라든지 사업적인 시너지를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보다는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이 사우디 가서 우리로 얘기하면 뭐 국토부 장관 이런 쪽하고 협력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일단 넘어갑니다.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얘기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궁금한 게 이제 네이버가 이렇게 두나무를 품고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어떤 그 성장 동력을 마련해 간다고 하면 카카오하고의 경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결제나 페이 이런 쪽에서는 카카오는 은행도 있잖아요. 그죠? 네. 카카오 페이가 사실은 먼저 좀 잘한 것 아닌가. 네이버는 네이버 파이낸셜이 나중에 했잖아요. 이런 쪽과 전체 구도에 있어서 네이버가 합병이 성사된다고 할 경우에 카카오하고의 구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의 강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각의 강점과 각각의 리스크가 있었는데 네이버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네. 카카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지 않은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전통적인 금융회사, 물론 인터넷 은행이지만 어쨌든 뱅크라는 존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페이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죠. 특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저들의 어떤 그런 디퍼짓이라고 하죠. 네. 그게 굉장히 좀 크게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고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카카오라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이제 차별점으로 이제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지금까지 카카오와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좀 짓누르고 있던 리스크가 하나 있어요. 네. 그게 김범수 의장 관련된 재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재판이 왜 문제가 됐었냐면 김범수 의장과 함께 카카오도 같이 기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유죄 벌금형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대주주 적격 심사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만약에 유죄가 될 경우에는 그런 리스크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무죄 판결 지금 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무죄 판결로 나면서 거기와 관련된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항소를 하긴 했지만 1심에서의 그 부분 좀 뒤집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카카오도 현재 시점에서는 좀 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모멘텀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역량 자체를 조금 더 카카오 내부에서는 TF를 구성을 해서 좀 발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카카오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할 게 많네요. 결국은 카카오의 그 최신화, 네이버의 검색을 넘어서 쇼핑 이런 걸 넘어서 큰 그림의 금융 플랫폼에 하려고 한다는 거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셨고요. 어찌 보면 이제 그래서 카카오도 이 가상자산 회사를 하나 인수하려는 시도가 있다, 아니다 얘기했는데 지금 은행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겠네요. 그 그림은. 네. 어쨌든 그게 큰 판을 그리고 있다는 거고요.
자, 네이버 얘기 이제 엔비디아하고의 협업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젠슨항 왔을 때 이제 대표적으로 거론된 게 삼성과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 아니었습니까? 네. 네이버가 엔비디아하고 협력하는 거는 어떤 그 그림들인가요? 우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밀려 있지만 국내에서는 가장 큰 LLM, 그러니까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언어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모델을 결국엔 더욱 더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GPU 확보가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양사 간의 협업에 있어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니즈가 좀 많이 충분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좀 다변화시킬 필요성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특히 네이버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AI 사업뿐만 아니라 로봇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또한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 자체적인 좀 AI 사업에서의 좀 확장성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양사 간의 이해관계가 많이 구축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새로운 정권 들어서는 이제 AI 소버린이라고 해서 소버린 AI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GPU 확보 사업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네이버가 그 안에서 굉장히 좀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가장 크게 이제 많이 보유하고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 또한 그런 네이버와의 그런 사업적인 이해관계도가 굉장히 좀 잘 맞았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서도 그런 ARC라든지 그런 AI 플랫폼과 관련된 좀 내용들이 많이 오고 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실적 부분도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3분기 매출이 분기 단위로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었군요. 3조 1,000억대 나왔고요. 이익도 영업이익이 5,700억. 실적이 괜찮았는데 지금 내부 실적이 이렇게 뒷받침되는 거는 좀 어느 쪽이 잘 돼서인가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AI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커머스입니다. 네이버가 올해 연초에 플러스 스토어라고 하는 앱을 새로 출시를 하면서 관련돼서 수수료 인상 정책이 있었고 그 인상이 반영된 것이 거의 2분기 말쯤부터였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는 이게 온기 반영되면서 실적 성장이 이끌어졌고 4분기 내년도까지 저는 이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분기가 3조가 넘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봤을 때 연간 매출액이 한 약 13조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 분기 영업이익도 3분기에는 5,700억이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분기 평균 6천억을 달성해서 내년 연간으로는 약 2.4조 원의 연간 영업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아무래도 커머스의 실적 이익 기여도가 이익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좀 높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수치에는 두나무 관련된 인수는 가정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켓 컬리하고도 손을 잡았고 그러죠. 네. 결국은 이제 커머스 쪽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군요. 근데 역으로 보면 앞으로 이제 합병을 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쪽이 경쟁이 치열하고 그죠. 네. 독보적으로 이제 성장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이버를 보면서 그러면 이제 AI 쪽도 이제 하고 있고 특별히 조금 그런 뭐 빅딜은 아니더라도 조금 관심 있게 볼 만한 뭐 내년이나 이렇게 봤을 때 새로운 비즈니스나 사업 영역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코로나, 그러니까 엔데믹이 된 이후에 주가가 안 좋았던 이후에 좀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을 2023년부터의 주가 흐름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첫 번째는 AI에 관련된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이고 세 번째가 이제 올해부터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모멘텀인데 네이버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세 가지 모두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AI와 관련된 모멘텀은 내년도에 AI 에이전트를 새로 출시를 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AI 탭을 신설한다든지 검색에서 AI를 적용을 한다든지 커머스에서 AI 에이전트를 적용을 하는 그런 부분의 사업적인 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대비해서 좀 이익 레벨이 올라가는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나무 합병 관련된 이슈에서도 저는 결국에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돌고 돌 수는 있겠지만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과정은 여기에는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지금 잘 맞아지는 시점에서는 네이버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이버 얘기를 일단 마무리를 결론을 방점을 먼저 찍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다음 질문 하겠고요.
그럼 네이버에 대한 전략을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 전망이나 이런 게 이제 합병을 가정하지 않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 합병을 좀 덜어냈을 경우에 기본적인 성장에서의 네이버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목표 가격, 합병이 또 됐을 경우에 그때는 새 그림, 합병이 됐을 경우에 그릴 수 있는 그림들, 네, 그래서 네이버의 전략을 좀 마무리해 주세요. 네. 먼저 합병이 됐을 경우에는 합병이 지금 안 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목표 주가를 34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가 굉장히 이제 합병과 관련된 이슈에서 많이 올랐을 때 거의 30만 원 가까이 이제 올랐던 그렇죠. 이제 그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넘어서 어떤 합병 이후의 시너지를 감안했을 경우에는 목표 주가 상향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적인 레벨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영업이익 레벨에서는 조 단위가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연결로 편입됐을 경우에 그리고 지배이익 레벨에서는 거의 약 2,200억에서 2,300억 정도의 이익 레벨 효과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네이버의 이익 레벨이 올라가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무래도 가상자산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사업적인 시너지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좀 많이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네이버가 이제 최근에 봤던 정고점을 좀 넘어서는 주가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쨌든 뭐 그리 어렵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 의견은 매수이고요. 목표가 34만 원 주신 건 합병을 고려하지 않을 때이고 합병을 했을 때도 이게 당장 사실은 네이버하고 합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밸류를 다시 줘야 된다. 네. 이렇게까지 논의가 되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나중에 또 이제 이 시나리오를 보면 그래서 결국 네이버랑 또 합병할 거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그 잣대 밸류를 좀 다시 줄 수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지금으로서 실적에 근거해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여쭤보려다가 못 여쭤본 게 마지막으로 AI 관련해서 카카오는 이제 오픈 AI하고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카카오톡에 이제 탑재를 했고 네이버는 자체 개발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건데 그 두 회사로 봤을 때 AI 관련된 모멘텀이나 속도나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AI와 관련된 부분은 왜냐하면 네이버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AI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내년도에 조금씩 출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공부 중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 카카오는 챗GPT for 카카오나 카나나 서비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고 이제 채점을 받는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런데 4분기 실적에서 결국에는 가장 크게 좀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AI 서비스들이 출시된 AI 서비스들이 이익 레벨에 얼마만큼 관여를 하고 있고 또한 트래픽을 얼마만큼 모았느냐. 왜냐하면 최근에 카카오가 카카오톡과 관련된 좀 어떤 그런 외부적인 잡음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개편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카카오톡 개편 관련해서 좀 잡음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도 결국에는 카카오톡의 트래픽을 늘리기 위한 회사의 어떻게 보면 전략이고 좀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잡음이 발생을 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새로 탑재되는 AI 서비스들, 카카오의 AI 서비스들이 트래픽을 얼마만큼 모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모은 트래픽을 바탕으로 얼마만큼 이익 레벨에 기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성적표를 이제부터는 좀 나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카카오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성적표를 잘 내야 된다는 부담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은 어쨌든 네이버에 이제 집중해서 네이버의 본업 그리고 두나무하고의 합병 가능성 그랬을 때 그려줄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훈 의원께서는 어쨌든 간에 약간의 뭐 노이즈나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합병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죠? 네. 그 이후의 그림들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위원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